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낮 12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앞에 선을 보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진행하던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의 직설이 이제 화요일 낮 12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좀 더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정치 현장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탄탄하게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하시다가 이제 화요일 낮 시간 이렇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또 우리 스픽스 정기환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뭐 잘 못하더라도 조원진 네. 대표님이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큰 인물로서 또 우리 시청자들이 정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뷰에 우리 박영식 정치 담당 에디터가 직접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 또 질문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유쾌하고 상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박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방금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역시 조원진 대표님 오시니까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대기를 해주셨고 이제 수백 분이 이제 수천 분이 또 되시겠네요, 이제. 자, 지금 현재 이제 한 45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잘생긴 만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조원진 대표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야, 이게 지금 국힘 전당대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예, 망조로 가는 겁니다. 망조로. 망조로 간다. 이게 뭐 전당대회가 아니고 전당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정치를 조금 보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지금 야, 이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저렇게 윤심 전당대회로 가면은 만약 윤심 전당대회에서 이제 억울하게 집탈 린치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 네,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또 윤심을 밀었는데 결선 투표에서 윤심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벌어질 일들이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을 뿌렸다. 그것은 시간이 이제 총선이 뭐 한 1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벌일 수 있는 일들, 또 안철수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탈당해본 경험들이 있고, 지금 국민의당은 그 실체들이 다 살아있어요. 국민의힘 말고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실체사한테 뭐 그럴 상황들이 전개된다. 신병 변호사는 그냥 뭐 윤 대통령이 탈당할 거다 이랬는데 그건 뭐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이고 윤 대통령 지키고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조금 나누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우리 박영식 에디터는 실시간 댓글로 어떻게 오는지 이 네. 질문 끝나고 대답하고 나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가능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웬만한 질문에는 다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혀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자, 안철수 의원 지금 막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습니까? 끝까지 출마를 강행합니다. 어떻게 안철수 보십니까? 후보가 다시 철수하면은 이제 정치 그만둬야 되니까 예, 뭐 떨어지더라도 길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예, 명분은 생겼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룰 바꾸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룰 변경하지 말고 이준석 트라우마에 지금 국민의힘이 있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 또 후보 이후에 국정 과정에서 이준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분이 체제, 집단지도 체제로 변화를 해라. 당대표 강한 당대표 체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했으니까 집단지도 체제로 가면은 용광로 전당대회가 돼가지고 다음 총선에 선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나경원, 그다음 유승민, 심지어 이준석까지도 그냥 뭐 이제 지난 일이니까 또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 남아 있는데 예. 누가 저항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라고 몇 군데 얘기를 해줬거든요.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룰 100% 바꾼, 저는 뭐 100%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100% 바꾸면은
결선 투표를 안 해야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너끼리 다 싸워가지고 해라 그러면 당연히 윤심이 이기는 거죠. 예. 결선 투표할 건데 이게 그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10%대가 안 나왔잖아요. 8% 뭐 이래 나오니까 이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 지도부 소위 그 정진석이라는 그 약간 좀 덜 떨어졌어요 그 사람. 그런데 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를 넣었잖아. 결선 투표 넣는 순간에 이미 나경원은 그 당시 40%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40%가 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결국은 룰 바꾸고 결선 투표 넣고 자기 수단 다 가져가지고 얘기했는데 좀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당당하지 못하다. 북한한테만 담대한 그런 대화를 할 게 아니고 좀 담대한 그 모습들을 집권 여당다운 대통령실다운 담대한 모습들을 자당인 국민의힘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 맞았는데 이제 지금은 늦었어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다 들고 일났다고. 네. 지금 뭐냐 그러면은 당원들이요 8, 90만 명이 되면 이게 민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뭐 30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그 민심을 바탕으로 한 당심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정당사를 저는 정당사를 우리 정당사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이런 일들이 정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가? 총선에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 정당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거기에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정치가 전개될 거냐 네. 하는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과연 정당 정치의 정당의 민주화라든지 정당의 자유로운 정당인들의 활동 또 자유로운 국회의원들의 활동 자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전개될 게 뭐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개될 거는 이거보다 더 핵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정계 개편. 그렇죠. 그게 내각제다. 예. 그게 제가 굉장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민주적 내각제 형태라는 게 이혼 집정부제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다 안 되면은 저런 식으로 뭐 대통령실 나서가지고 저는 정무수석하고 저하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정무수석 저 사람 되게 순한 사람이거든. 그렇습니까? 그런데 되게 순한 사람이야. 뭐 굉장히 이제 주변 뭐 상황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 이쪽 저쪽 화해 이런 걸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한 사람이고 예. 박관용 의장 보좌관 했잖아요. 보좌관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갑자기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나오자마자 기자들한테 안철수 후보를 직접적으로 디스하잖아요. 예. 우리 정당사 75년 정당사 있었는가 그런 일이 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비공개로 후보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그런 말들을 좀 자제하자 이게 아니고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제안했으면 그걸 끝나야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정무수석이 나서서 안철수 후보는 윤심이 없다. 윤심이 안 후보에 없으면 윤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제 윤심 없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국민이 이제 안 믿어. 윤심은 맞죠. 있는 거고 윤핵관은 살아있고 네. 앞으로 윤핵관이 이 윤석열 정부 내내 윤핵관들이 횡포를 한다. 횡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의 엄청난 후퇴고 퇴보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대통령실이 져야 되는데 예. 대통령실이 져야 돼.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얘기는 안 하는 이유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윤핵관들이 대통령 시컨 이용해 먹다가 이제는 윤핵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권성동 지가 스스로 내가 윤핵관이 자랑스럽다고 했던 사람이 권성동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코미디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한다 해도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제 실제 상황이 영화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소설로도 또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슨
정치가 개그나 코미디는 더욱더 아닐 텐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과연 윤핵관 뜻대로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조금 좁혀서 한번 질문하면 간단히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는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 마당에 안 물러서지 가면 이번에 철수하면 이제 정치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속 가면은 안철수 지금 후보 의원이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 만약에 예, 안철수가 출마 이제 포기한다. 그럼 탈당이에요. 예, 더 이제 탈당을 하면은 본인은 출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치적 공격을 받고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선언하면서 나가버린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가 있겠죠. 예. 그 지지율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고민할 때 최근 조사도 다 이기잖아요. 예, 거기 나갈 이유가 없는데 예, 또 다른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예, 계속적으로 장재원이나 뭐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 제가 국회의원 오래 봐가지고 이 댐댐이들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저렇게 해도 되는가? 대한민국 사회는 저런 정치인들, 저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걸 언론화 시켜주는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정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제가 이제 공정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끝까지 안 간다 하는 것은 바로 탈당이다. 탈당이다. 그럼 바로 이제 소위 반윤연대, 여권발 반윤연대, 네, 소위 보수의 반윤연대가 구성이 된다. 저는 이제 4월 달쯤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제가 왜 유추를 그래 하냐 그러면요.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10명 안 되잖아요. 그중에 한 30명은 이미 자기가 공천 못 받는 데를 알아요. 네, 그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처음에 뭐 이준석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수 전체의 보수 세력들이 90% 가까운 세력들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실질적으로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이 보수 세력들로부터 배척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부터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을 저런 식으로 집단 따돌림, 집단 린치, 학교 폭력에서나 볼 수 있는 왕따, 그리고 소위 후배 국회의원들이 선배 국회의원을 저런 식으로 마녀 사냥해 버렸잖아요. 네, 많이 보던 느낌이에요.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많이 봤던 모습들이라고. 예, 근데 그 못된 것들만 그대로 실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20%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김 교수하고 얘기할 때 전체 3분의 2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지지의 3분의 2가 안철수 후보로 가고 유승민 후보 지지는 거의 대부분 다 간다. 대부분 다 간다. 그래 따지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때 16%인가 이래 따지니까 40한 5% 나오더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은 뭘 믿고 저러나는 거야. 그게 암만 고민을 해봐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심평 변호사는 뭐 대통령 탈당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각제다. 이거는 내각제로 가겠구나. 그것이 정계 개편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를 굳이 앉혀야 되는 이유. 그거는 개혁과제의 실천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판을 뒤집어 버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 퇴임 이후에 안전장치도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적을 만들어 놓고 안전장치 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느냐. 이것은 정계 개편의 기본 틀을 깔고 간다.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대통령실 발 인위적 정계 개편이 되고 있다. 근데 국민들의 정서로 보면 지금 내각제 한다 그러면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개헌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지 아니 않습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 민주당도 원하는 민주당은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려놓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주고받을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정치 합의라는 것은요.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민주당 예를 들어서 내각제를 적극 반대한 이게 아니라고. 민주당 세력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각제를 선호했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탄핵파들이 내각제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 따지면은 서로 교감은 굉장히 많이 된다. 그래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짚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지? 이런 고민점에 이게 이제 정계 개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의 생각은 이거예요. 정계 개편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움직여서 그렇지 않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뭐 탈당 이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여야가 들이섞는 차원이 될 거다. 네. 그래 되면은 이제 올 4월 달 되면 대강 그림들이 보일 것 같아요. 4월. 그리고 이제 총선 공천이 내년 4월이니까 6개월 전. 그래 따지면은 이제 9월 정기국회, 10월 뭐 이때 이제 막 이제 이 탈당 문제라든지 신당 창당 문제라든지 이게 막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명분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더 명분이 없어버렸다고. 지금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나중에 뭐 말할 게 있죠. 민주당이요. 이번에 민생만 파고들었으면은 이게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말로 홈런 치듯이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더 걸려버렸다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저로 봐서는 이게 건전한 야당과 비판적인 야당과 건전한 여당의 구도가 필요하잖아요. 과연 이렇게 가서 제가 폭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긴 사람이 없는 전당대회가 되는 거다. 국민의힘이. 이긴 사람이 없는 전당대회라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윤핵관 중심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가 전당대회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죠. 달성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국민의 신뢰를 대구가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대구도 사실은 보수의 중심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대구 민심도요. 지금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네. 반반으로. 이게 나경원 때만 해도 조금 더 윤심이 있다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대구 경북 쪽이 예를 들어 6대4 김기현이 6 안철수가 4 수도권이 6대4 근데 6대4인데 수도권이 조금 더 7대3 정도 갈 확률이 되게 높고 충청권은 거의 뭐 반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전당대회는 되게 박빙이다. 대통령 선거 같이 박빙인데 결국은 대통령실이 원하는 김기현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실패한 총선까지 가면은 오히려 더 폭망을 가속화시키는 이 분당에 씨를 뿌렸다니까요. 분당이 씨를 뿌렸다. 이렇게 일단 보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뭐 공천 주겠어요. 예. 지금 유승민 의원 공천 주겠냐고. 그러면은 거기에 공천 못 받는 저희들 대강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분석해 보면 한 30명 정도가 공천에서 멀어졌다. 현직 의원이. 네. 그 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댓글은 주로 어떤 걸 올라오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뭐 국민의힘이 갈수록 악수를 두는 것 같다. 안철수한테마저 쫄아든 윤핵관들은 진짜 간신배들이다. 이제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이번에 근데 좀 안철수 의원이 철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반윤의 수장으로 이제 등극하는 건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조원진 대표께서 이진복 정무수석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난이 상당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당무수석으로 바꿔라. 당무수석.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냥 이젠 당무실장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게 무슨 대통령실의 실장들이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의견을 좀 좁혀보면은 지금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실과 그리고 있는 그림이 내각제다. 내각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무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시기가 결국엔 끓는 점이 필요한데 그 끓는 점이 모아지려면은 정치적인 야합, 담합 내지는 합의, 민주당의 어떤 일부 세력과 그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물론 살아있는 생물이 정치이지만 이제 내각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전국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올 조 대표님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깔려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하고요. 지금 그 하나 더 붙이면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개혁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노동, 금융, 그다음에 교육 개혁 앞에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개혁 과제를 실천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머지 개혁 과제가 힘들다 보는데 느닷없이 정치 개혁에 관심 없다가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내각제를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요. 발판. 그래서 민주당이 추춤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다양성, 다당제 이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 다양성과 다당제 저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다당제의 우리 이 역할들이 소수 정당의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뭐 여야 대선 후보가 같이 공동 공약을 하자는 그런 네, 그런 얘기들. 있었죠. 그래서 정치 그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분이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를 끄집어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막 폭발적으로 이제 윤심 힘 실어주기로 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궁극적인 건 그런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탈당, 신당, 창당 또 뭐 분당이 있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부분이 있고 또 포스트 이재명의 사항들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전개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서 변화가 다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뭐 내각제로 가고자 해도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못 하는 거고 지지율 동력이 올라가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뭐야? 저분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려고 하네. 네, 그것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네. 윤석열 대통령 6개월 초반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사퇴를 해라. 예. 사건 터질 때마다 컨트롤 타워가 없이 헤매고 있자고. 이 컨트롤 타워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김대기 비서실장이 당무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걸 하죠. 비서실이.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회의 좀 주시해보자. 이게 정당 민주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독립된 그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축소돼 버릴 텐데 그 자리를 도대체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정 운영이나 국회는 계속 돌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입장 표명도 못하고 당무도 마음대로 대통령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래 되면은 그 나머지 자리를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누가 들어가겠어요? 국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국민의 저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국민의 저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래 봅니다. 가정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내각제 개헌이라는 로드맵을 뭐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뭐 그것이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내각제로 가든 가지 못하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만은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이 폭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합니다. 그 결과가 내각제이든 아니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는 거 당대표로. 두 번째 저는 여전히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안철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탄생했다는 것은 뭐 대통령 뜻대로 갔으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일정한 기간 총선까지 가져간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안철수 지금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선 김기현 후보가 됐을 때부터 보자. 예. 그러다면은 지금의 국힘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 개입하듯이 공천에 개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윤 소위 친윤 아닌 세력들은 확실한 친윤 아닌 세력들은 속간의 길을 들어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총선 6개월 시점을 해가지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어요. 분당 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 이후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워지잖아요. 벼랑끝 예, 예. 전술로 들어가면. 그때 서로 합쳐서 다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갈라서서 그냥 갈 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도 갈랐어요. 이게요. 한쪽이 갈라서는 양쪽이 다 갈라선다고. 예.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수호 당 또 이재명으로 도저히 안 되게 특히 이제 호남에서부터 들고 일난다고요. 호남 광주에서부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자 이래 가면은 이제 이제 총선 망한다. 이래 가지고 갈라서는 게 여당과 야당이 같이 갈라서기 하는 전개 스토리가 하나 되는데 김기현 후보가 당선돼서 만약 그런 과정들을 해서 공천 개입을 하고 자기 반대쪽 사람들을 내보는 상황이 되면은 진다고요. 그게 소위 김기현 대표 뭐 분당을 하든 안 하든 총선 지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림은 뭐냐? 4년 남은 대통령이 그때 3년 6개월 남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안 한다? 해야 되잖아요. 손을 내미는 거죠. 네, 예. 그게 제가 얘기했는 내각제에 손을 내민다. 첫째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은 이제 6월 달 안에 이제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실질적인 법적 잣대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 됐을 때 민주당도 제가 미리 말해 호남에서부터 반발이 나온다. 이거 안 된다. 왜 민주당의 이재명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치 구도가 짜질 사항이 있고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네.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당내엔 계속적인 분파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 실패를 해봤잖아요. 뭐 철수도 했지만 여러 번 실패를 해봤다고 당해보기도 했다고요. 탄핵 전국에서 민주당이 안 나오고 있을 때 안철수 혼자 탄핵 들고 뭐 앉아가 있다가 나중에 추미애가 뭐 영수회담 하자하고 뭐 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돌아가지고 안철수 팽식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위 손을 잡을 거다. 손을 잡을 거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정치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치에 관여를 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지지율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총선을 걱정하는 거예요. 안철수 쪽이 가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안철수가 반발하지는 못한다. 왜냐면 3년 6개월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반발합니까?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다음 총선을 치를 거 아니냐. 뭐 이런 구도가 그려지잖아요. 그래 되면은 총선은 박빙의 선거가 될 거다. 여야 간에. 그리고 윤핵관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한도 내에서 탈당하겠어요? 탈당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총선에서 공천도 어느 정도 나누겠죠. 공천도 나누고 뭐 그런 구도가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인데 누군가가 속삭거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저러시지? 나경원 사태 벌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대가 올라오는 사람이 윤심이다. 그렇죠. 이 한마디가 끝나는 거예요.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당선대가 올라오는 사람이 윤심이다. 왜냐하면 제가 요청했던 제가 요구를 하고 국민의힘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이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해라. 그래야지 총선도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좀 다른 입장도 있지만은 국민의힘 와서 그게 맞았어요. 네. 룰 바꿀 게 아니고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가지고 대표가 없는 집단 지도 체제예요. 대표 최고인이라고 이제 생기는데 그거는 최고인들이 권한을 다 나눈 거는 겁니다. 네.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 당시 예측할 때 그때 7명일 거예요 아마. 7명 중에 5명은 친윤이다 친윤. 네. 집단 지도 체제를 갔을 때 5명은 친윤, 적어도 4명은 친윤이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 그래, 친윤이 대통령이. 되면은 예. 그게 당 대표를 내세우는 거나 똑같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최고위원들이 다 의결을 해서 어떨 때는 비공개 투표까지 한다고요. 그런 정치적인
이게 훈수를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갔으면은 이 사태가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윤 세력도 다 가만히 앉아가 껴안는 거야. 네. 가만히 껴안아가 청와대는 그 친윤들은 다 알아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 최고인들이 다 대표 최고인이란 권한이 없다고요. 그게 그냥 사회 보는 최고인일 뿐이지.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참 큰일 날 짓들 한다. 예. 아니 유승민 의원은 저는 싫어하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유승민 의원 경기도지사 시켜놓으면 훨씬 편할 텐데 왜 저러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했으면요 그 이겼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김은혜 후보가 김은혜 후보 맞죠? 김은혜 맞죠. 그 후보가 참신성도 있고 나름대로 뭐 괜찮았는데 그다음에 경기도의 그 이재명 지사의 문제 때문에 그 반발이 심한 상태였는데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 저 사람으로 경기도정 운영이 될까 이 고민이 한 10%가 있는 거야. 그죠? 거기서 전체 당협위원장 뭐 현역위원이든 현역위원 아니든 당협위원장이 전체 다 100% 유승민을 배격해. 그 유승민 의원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 당협에 가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당협에 사람을 안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이 작은 정치 네. 소위 정치꾼들 윤핵관들이 그때부터 발톱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협량의 정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코너로 몰고 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국민적 실망감뿐만 아니라 이제 당원들도 이미 이제 분열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 정말 안철수까지 찍어내는 것은 수용 못하겠다 이러니까 안철수 당선 가능성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안철수 당선 가능성이 더 짙죠. 예. 지금은 최근 조사가 뭐 국민의힘 지지 제가 이제 우리가 자꾸 당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80만 되면요. 이게 당원의 힘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보수 전체의 민심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30만 될 때는 모르는데 뭐 그 당원들 어떻게 모집하는 거 아시죠? 예. 시의원 출마하면은 1000명 입당원수 받아오라 그래요. 구의원 출마하면 한 500명 받아오라. 국회의원 한 3000명 받아오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돈의 8촌에가 당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 80만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럼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좌파로 다시 넘어가면은 굉장한 이 자영업자들의 폭망이 예상되니까 이 한 700만 되는 중소 상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들고 일난 거잖아요. 그때 입당을 대거했다고요. 그때 입당을. 이분들은 소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현상들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바르게 보지 않는다. 대통령 당무 개입 더 이상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그만해라. 제가 항상 그래요. 아니 올려오는 사람이 윤심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제일 편한데 왜 그렇게 가느냐. 근데 궁금한 점이 이제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뭐 당연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윤심을 팔아서 이 사람은 안 된다면서 계속 배제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각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예 스스로 협량의 정치라는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각제 문제가 아니고 전략 전술 자체가 아예 부재한 사람들이다.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제가 너무 평가를 높게 해줬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선거 구도에서도 불리하고 안철수가 되면 국정운영 동력도 결국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가면서 지는 게임, 죽는 게임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에 해보면은 대강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있고 나름대로 국회 안에서 제가 12년을 해봤잖아요. 네. 저 사람은 다음에 당을 이끌고 갈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인데 권선동이나 장지원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아무튼 그 위치에 지금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바르게 정치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게 보면은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누구는 이제 뭐 대통령이 그 간신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사람으로 뭐냐. 아니 그게 아니고 결과가 그래 나왔어요. 결과가 간신들을 구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간신이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핵관들은 아니라고 국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핵관들은. 특히 장지원, 권선동은 아닙니다. 자기 있어서 권선동 나와보니까 1%도 안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그거는 국민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왜 아니라는 사람을 자꾸 옆에 껴안고 있느냐. 이게 국민들의 불만이. 좀 더 많은 사람들, 광야에는 엄청난 인재들이 있고 예. 올바른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둬야 되는데 국민들이 벌써 윤핵관에 대해서는 아웃을 시켰다고요. 그 대통령도 그걸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실 사람들도 장지원이 넣은 사람들 다 빼내고 막 난리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됐느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경험 부족이다. 그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도 그렇고 지금 그 관료들이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뭐 쉽게 말씀 뭐 하자면 실력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단을 다 만들어 놓더라도 그 수단이 제대로 먹히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의 상황이 그걸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고. 자, 제가 가정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자, 안철수 의원이 어제 하루 동안 이제 당무 개입이 아니고 이제 외부의 공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단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유심도 안 쓰겠다고 하면서 일단 사과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좀 잠행하고 있는데, 진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윤핵관들이 나서서 다시 집중 저격하면서 중도 탈락을 시킬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정도 내공은 길러졌을 거예요. 참아내는 힘이 안철수 의원 쪽에. 후보가 그 민주당에서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또 이쪽에 그 바른당하고 이렇게 통합하고 또 찢어져 가지고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내공은 길러졌다 이래 봐요. 네. 그래서 뭐 하루 자맹하는 그 모습도 저 사람이 나름대로 내공을 길렀구나. 그냥 돌아다니는 게보다 가만히 있는 게 최고죠. 그리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윤핵관 듣기 싫으면 내가 안 할게. 윤핵관 듣기 싫으면 안 할게. 근데 윤핵관 듣기 싫으면 안 하는데 너가 윤핵관 자랑스럽다고 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막 나오잖아요. 권선동이 자랑스럽게 했다고 막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다운 정치를 하려면은 이 고비를 잘 뛰어넘어라. 그러고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줄, 그냥 간 보고 철수하는 안철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름대로 그 권력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대범함이 있다. 국민들 편에 서서 대범함이 있다. 이 인식만 심어줘도 안철수는 떨어져도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자, 그런 이제 그 조 대표님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 포기를 선언하고 탈당을 한다거나 본인은 이제 낙마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김기현 의원과 천하람과 황교안이 이제 대충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기현으로 원사이드의 승부가 끝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코스라고 지금 얘기되는 정말 천하람이 급부상을 해서 제대로 승부를 한번 벌일 것인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기현으로 60% 이상 나옵니다. 60% 이상 나와서 그냥 결정돼 버린다는 거고. 그 투표를 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네.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고. 예. 너무 마음대로 해. 이래 되면서 이제 안철수가 중도 그만두면은 탈당하고 신당 창당입니다. 그럼 그 신당 창당에
소위 이준석계 또 유승민계 뭐 유승민계가 이제 반으로 줄었지만은 예. 뭐 갑니다. 그러면은 한 30석 정도가 될 거예요. 예. 30석 정도. 뭐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도 더 이상 못 쪼옵니다. 더 이상 쪼으면 총선 전에 깨져버리잖아요. 예. 그 저렇게 한쪽으로 깨져버리면은 이거는 내각제도 안 돼. 자, 그 말씀은 지금 안철수 의원을 쪼아서 몰아내려고 하는 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면요. 안철수 의원이 끝까지 버티면서 될 거예요. 아, 버티면서 당대표가 돼버린다. 당대표. 예.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 뭐 하루 자명하고 뭐 이제 윤핵관 얘기 안 하겠다 하지만은 윤심 얘기하는 사람들도 선관위 고발하겠다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제 나름대로 조금 진정되는 상황으로 간다. 이게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윤심은 이미 안철수에 없다. 이렇게 이제 대반 지켜보고 근데 이제 반윤 세력들이라는 게 국회의원의 반윤 세력이 아니고 반윤 세력이 국민의힘의 당원이 이제 반윤 세력이 돼버렸다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예, 예.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 이렇게. 그 오늘 이제 정치현안 직설에서 조은진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구도로서 안철수 의원이 계속 후보로서 활동을 하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더 핍박하면 더 높아져요. 핍박하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짜 더 좋아서 요즘 이야기하는 거는 뭐 주가와 관련된 뭐 임의 부양을 했다거나 이런 막 마타도성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아는데 예,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뭐 양말 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국민들이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저는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안철수 후보를 디스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좀 보겠다 이런 입장이지.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를 내가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단지 판세가 예, 큰 그림을 봐서 정당 민주화라는 게 무너진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큰 일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주변 참모들도 누구 지지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구나라는 당원들이 일반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때 정당 민주화를 떠들고 있던 그 유승민이나 김무성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웃긴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야. 네. 그게 지금 김무성 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선동이나 장재원이나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 다 김무성 파들 아닙니까? 그때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그 훨씬 한 100배 정도 더 정당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그러한 집단 린치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면들이 없다. 정치를 해도 기본적인 정치적인 민낯은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얼굴을 중국 경극에 보면은 얼굴을 막 손으로 막 계속 바꾸잖아요. 예, 예. 그런 그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떠한 개혁보다도 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국민들이요 여야 정치인들을 다 본 거예요. 다 봤다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 생각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없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래 보는 거죠. 안철수 측은 근데 확실히 그 자신감을 가진 게 명백한 게 오늘 이제 비전 발표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열린 자리에서 기자들 만나서 저희 잠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1위 후보가 중도에 하차하는 거 봤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말은 약간 틀렸어. 나경원 의원도 예. 전 의원도 1위였는데 나갔잖아. 아니 근데 거기 좀 덧붙인 게 있죠. 김기현 후보 절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같이 대결합시다. 라는 이제 언급을 남겼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이제 어떤 자신의 출마 명분이 강화된다라는 거를 확실히 이제 좀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든 비윤계 후보들이나 비윤계 인사들이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마저도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최근 기사로는 아니 수천만 원, 수천억의 자산가가 무슨
종북 좌익을 한단 말이냐.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는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정도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힘을 어느 정도를 얻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분이 실질적으로 보수 정당,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보수 정당의 당대표로서의 정체성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저는 의문이 가요. 뭐 간첩이 없다고 하는데 뭐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는 게 못 잡아서 없는 거다. 이렇게 뭐 신영복 그런 부분들도 정체성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가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은 뭐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철수, 당대표로서의 안철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주시해보자. 사실은 당대표 자리는 대통령 후보 자리로서, 대통령으로서는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 선거 과정에서 성패에 따라서 당대표 자리가 완전히 물러나요. 왜냐면 총선에서 지면은 당대표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은, 윤핵관들이 아무튼 그 국민들을 열받게 한 거는 맞아요. 네. 그 말씀은 이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상황 때문에 1등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강신업 변호사 어떤 조사에는 지지율이 한 5%까지 나왔는데 중도 이제 아예 그냥 뭐 컷오프 제도도 아니고 뭐 예선 탈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탈락시켰고 그다음에 신의한수 하고 있는 이제 신혜식 대표 이런 사람도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그냥 뭐 한번 표좀 얻겠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다 이렇게 이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애국 보수 세력들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탱하는 미끄럼이 되었는데 야 이런 방식으로 내쳤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노예 삼아서 써먹고 다 버린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 김세희, 신혜식, 강신업 이런 사람들을 애국 보수의 테두리 안에 넣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토사구팽이. 토사구팽. 토사구팽.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신혜식, 신혜한수, 예. 그다음에 가로세로 예. 여기가 막 적극적으로 윤석열 국회의원 하며 보려고 사람들이 예. 엄청 자기 욕심도 있지. 예. 엄청 지지하고 막 떠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엄청나게 한 거예요. 강신호 변호사는 그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식으로 했잖아요. 근위 사랑을 사실 뭐 저렇게 큰 단체로 만들었죠. 했는데 이제 다 당신들이 한 부분은 이제 됐다. 이제 내 크립 안에 내 손 안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뒤로 빠져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래도 한번 제가 일례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황교안 전 대표가 저는 종로에서도 지고 그 당시에 선거에서도 진다 이래 봤단 말이에요. 총선에서도.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제가 누구한테 내가 서정욱 변호사인가 그때 황교안 대표하고 좀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해라. 다 진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소위 태극기 우파 세력들이 하나 생겨 있다. 이걸 껴안아라.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관료들도 있고 또 정치의 윤핵관들도 붙어 있고 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따라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될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 뭐 신혜식 이 양반은 우리 욕을 엄청나게 하던데 한편으로 봐서 이번에 한번 당해보니까 당신 어떠냐. 우리 공화당 욕을 한다. 욕을 많이 하지. 비판을 하는데 어떤 왜냐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려니까 우리 공화당 색깔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심했다. 그래도 조강지처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어려울 때 도와준 세력들이 바깥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만 가까이 유튜브들인데
이제 그 방향이 어떻게 갈까. 그런데 김세희 대표는 바로 막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 글을 썼더라고. 그래서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을 좀 챙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또 나서 주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시점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예선 탈락이 되어버린 이런 이제 상황은 전당대회에 변수가 된다거나 어느 쪽으로 표가 좀 쏠린다거나 실제로 뭐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당원으로 지금 모집해 놓은 사람만 뭐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0만 명일 수도 있다. 최소 3만은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표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수가 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 있을 때 40만 가까이가 들어왔다. 예, 예. 그렇긴 뭐 언론에서 또 좌파 언론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게 많았다는데 이준석 대표 보고 간 표가 그 당원이 아니에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들고 일난 그 부동산 문제도 대거 들고 일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왔지.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까 천하람 그 변수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표는 김기현 쪽으로 3분의 2가 갈 거고 천하람을 지지하는 표는 거의 100%가 안철수 쪽으로 간다. 네. 그래 따지면은 안철수의 표가 더 공고해지잖아요. 예. 더 공고해진다. 그런데 이제 당심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뭐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든지 이러면 또 입장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강신업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변수는 크게 없다. 저는 그 표들은 이미 갈 자리를 다 찾아갔다 이래 보면 되죠. 예, 지금 뭐 조은진 대표님을 응원하고 뭐 응원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뭐 절대적으로 추앙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댓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저희 이제 그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을 실시간으로 너무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이게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신데 지금 전당대회 이거 이제 뭐 컷오프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탈락하신 분들과 황교안의 차이점 묻는 분들도 계시고요. 민영삼 원장은 살아남았잖아요. 민영삼은 왜 살고 같은 유튜버인데 민영삼은 왜 살고 이분들은 죽은 거냐 이제 뭐 이런 댓글도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천공 관련돼서 그 천공 관적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 주제는 저희가 잠깐 우리가 뭐 다음에 이제 예, 한번 다루기로 그럴까요? 하고 오늘은 이제 전당대회 쪽으로 얘기가 천공 많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언제까지 천공 구설에 윤석열 정부가 매일 거냐. 예,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끊어라. 예, 끊어야 되죠. 뭐 이번을 계기로 이제 고소 고발하고 이제 만약에 천공이 거기 갖는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제기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번을 계기로 천공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네, 그리고 그 책임도 져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그러면은 모든 뭐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예. 뭐 CCTV든 뭐 위치 추적이든 모든 거를 법정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완전히 끊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예. 천공과 관련된 거는 이제 실제로 증거도 좀 많이 있다고 하고 평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치 고수인 조은진 대표님을 통해서 천공 관련된 이슈는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 걸 보면 이 정도로 팬들이 많으면 그 팬 관리하는 방식은 어떤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순남 선생님, 최희찬님, 조윤정님, 서정임님, 윤소라님, 상사화님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실시간으로 계속 댓글을 올려주시고 조은진 대표님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아니 존경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까? 존경을 그렇게 너무 하고 많이 했어. 이제 이런 그 조은진 대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이제 또 좀 그 뭐라 그럽니까 따르는 분들 이제 어떤 방식으로 뭐 관리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산악회 하십니까? 산악회. 저희들이 지금 태극기를 든 게 아스팔트 나간 게 7년 차예요. 예, 그 과정에서 투쟁 과정에 돌아가신 분이 한 20번 됩니다. 예, 현장에서.
혹은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집에 이제 태극기 안 하고 서명대를 안 했으면은 집에 가만히 계실 분들이 거리에서 코로나를 얻는다든지 과로를 해서 쓰러진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원진이 저 사람은 좀 욕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대구 경북에서 뭐 우리 정기환 대표님 잘 아시면 국회의원들 다 도망갔잖아요, 박근혜 네. 대통령 때. 저는 특보 한 번 못한 사람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조영, 김재원, 그 다음에 윤상현 다 특보할 때 저만 딱 빼졌어요. 막판에 그 국회의원 공천할 때요.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유승민 의원하고 저와 같이 날리려고 저를 3차, 2차까지 공천 안 줬어요. 예. 왜냐면 유승민 날리는데 명분이 친박 중에 친박이랑 조원진이 같이 날리자. 이래가지고 공천을 안 줘가지고 나중에 청와대가 막 난리가 났죠.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왜 공천 안 주니까 지역에서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거 잘 아시잖아요. 대통령하고 가까운 대구의 사람들이 조원진을 왜 공천 안 주냐. 이래가 뭐가지 당간당간 하다가 공천 받았다고요. 예. 그런 사람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이해를 하신 거다. 그러고 이게요, 1, 2년이 아니고 5년, 6년 하면요, 대부분 다 압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다 뭐 저에 대해서 뭐 음해도 많고 하지만 다 조사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그런 일을 했는가? 그런 조사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분들 좀 무섭습니다. 저 그래요? 솔직히 말했어요. 저분들이요, 그냥 분들이 아니에요. 5년, 6년을 길거리에서 투쟁을 한 사람들이라서 하면은 제가 회의 때 간다. 제가 우리 당원들이 무서운 거는 아십니까? 지금 이정숙님, 무서운 박나래님, 분들. 그리고 정순란님, 무궁화님, 다들 이제 김홍열님,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통령 하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리파 조원진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라일락님, 파랑새님, 옥날샘님, 조윤정님. 이렇게 하면 그냥 식사 안 하셔도 배부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저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아무튼 제가 이제 방송을 나가고 스픽스를 시발로 해서 이제 YTN도 나가고 이제 수요일 날 또 뭐 내일인가 김무춘 방송에 당분간 고정 출연하라 해서 하자 했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래도 막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원진이가 나가면은 10,000명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실시간 10,000명을 보면은 그때부터 이게 이제 그 힘이 실린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10,000명을 위해서 스픽스 여는 순간에 10,000명을 위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눈꽃님 꼭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상덕님은 조원진 국회로 보내자. 서미래님은 스픽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승리자님은 대표님 내 댓글 꼭 살려주세요. 승리자님인데 리자를 쓰시는 분이시네요. 아시는 분입니까? 대표님,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데 예. 이번에 그 홍준표 시장이 그 무임승차를 65세에서 70세 맞아요. 한다. 제가 페북에 미쳤다. 언제 네가 시장 됐다고 대구의 어르신들을 팽시키냐. 예. 왜냐하면은 제가 안행이 있으면서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그 전직 서울시장들이 다 하는 소리가 국가사무, 국가지시사항이니까 좀 보태도 이거예요. 예. 보태달라 하는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정 안 되면은 어르신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대구에서 대통령 병에 걸린 거야 이 사람이. 이 개혁 과제를 내가 앞장서서 오세훈한테 뺏기면 안 되겠다 해가 느닷없이 65세 70세 가겠다 한 거예요. 예. 대구 어르신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홍준표 시장 좀 내하고 1대1로 안 붙었으면 좋겠어. 너무 단견이야 단견. 그리고 홍준표 시장 주변에 있는 그 오른팔 왼팔들 조심하라고 내가 이번에 2월 2일 날 예. 대구시청 앞에 가서 집회했어요. 그 오른팔 했던 그 조질래 의원 자살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왼팔 했던
또 조 의원 한 사람 더 있어. 그 감옥 가는데 다 홍준표 시장 내 모른다 이렇게 보니까 저 이재명 닮은 거야. 나 모른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인품 같으면 이제 말 좀 조심해서 가려서 해라. 내가 홍준표 선배한테 맨날 홍 선배는 다 좋은데 말 조심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문제는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구에 계신 이제 애국 노인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좀 많이 나누고 싶지만 금방 1시간 시간이 또 가버렸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다들 조원진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국하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댓글 올려주신다고 생각하고요. KDY님도 계시고요. 스미레님, 그리고 금강경님, 뚜뚜곰님, 이스마일님, 일주김TV님, 그리고 고영란님, 임원남님,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바쁜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조원진 대표를 응원하고 저희들 스픽스를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 분은 근무 중에 보고 있대요.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 무서운 일하셔야 분들 되고요. 많네요. 무서운 분들. 예. 그래서 강기신님은 멋쟁이 조원진 조시철 TV 하시는 분은 오늘 세 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조원진 대표님을 매주 화요일 낮 12시에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다음 주에는 조원진 대표님과 또 다른 한 분의 아주 유명 셀럽이 나오셔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영식 에디터도 네, 잠깐 인사하시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뭐 말씀 준비 많이 하셨는데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고요. 네네. 저희들 정치의 난직설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점심시간입니다. 맛있게 점심 드시면서 오늘 오후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일들 많이 하면서 시간 지혜롭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